자, 격조사를 암기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핸드폰 안 울리게 내고. 지금 격조사 외웠어? 지금 윤성이 외웠어? 이찬이. 이 새끼들이 안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명치를 하듯이 영치였다. 어디 간다고.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려웠어? 그럼 대답을 안 해. 어? 말했어요. 뭘 말해? 어떻게 된 거냐고. 에? 이찬이 뭐라고? 알아? 옛날에 외웠어. 알면 왜 대답들을 안 하냐? 아, 그 참 희한한 놈들이 있어. 이게 왜 맨날 여기 있지? 자, 선생님이 이제 격주사 외우라고 한 건 너희들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격조사를 그래도 너희들이 외우고 다니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문장 성분을 파악함에 있어도 도움이 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격조사를 외워놓은 것만으로도 아, 얘는 의가 붙었으니까 관형사구나, 관형어구나. 얘는 애가 붙었으니까 부사어구나. 얘는 뭐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아니면 보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사 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수능에서는 예외가 항상 3점짜리 문제가 출제되고 그 예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이제 조사기 때문에 항상 이 조사에서 뭔가 하나를 물어봐도 더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인이도 그 채권에서 130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품사 배웠었지. 이제 적어도 너희들이 딴 거는 잊으면 안 돼. 다른 걸 잊어도 이제 절대 잊으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짚어봅시다. 이제 체어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수능에서 가장 써먹을 일이 많은 거랬지. 자, 그리고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해 있고 명사 중에서도 이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명사 좀 기억을 해두랬었고,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구별할 때 5가지 방법이 있지만 너희들은 3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제 현재형을 만들어 봐서 현재형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자, 그리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어 봐서 명령, 청유가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자, 이 3가지 방법만 기억해도 너희들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읽어내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오는 관형사와 이제 부사 둘을 이제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때 역시나 너희들은 수능이라면은 반드시 이제 힌트를 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을 봐서 뒤에 있는 놈이 체언이면은 관형사, 용언이면 부사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외우라고 했었던 격조사. 이제 격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앞말의 문장 성분, 즉 걔가 주어냐, 서술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주고, 보조사는 이제 문장 성분을 결정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뜻을 더해주는 애들이 이제 보조사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이제 양쪽의 말을 똑같은 문장 성분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아, 이제 되네. 자,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은느는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랬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원 혼자 따로 논다고 해서 이제 독립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능에서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언어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야 철수야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이제 철수야가 이제 뭐 품사는 감탄사가 아니지만 얘가 이제 독립어가 되거든, 문장 성분상. 근데 철수야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철수가 다른 성분이랑 상관이 없나요?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애들이야. 다만 이제 감탄사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감탄사는 공부 별로 안 하겠지 했을 때 이제 문제를 또 역으로 출제할 수 있다. 내신에서는 의표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탄사 같은 거를 니네가 공부를 해두면 이제 시를 읽을 때 여기 영탄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언의 활용, 어간과 어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참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용언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형태 변화, 활용을 한다는 거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심플하게 먹다 정도랑 작다 정도로 이제 가봅시다. 자, 먹다와 작다가 있는데, 자, 용어는 이제 그 특성이 이제 중간에 형태 변화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먹으시다, 작다, 뭐 먹다, 또 뭐가 있을까? 먹었다, 작았다, 뭐 이런 형태가 있겠지. 혹은 현재 시제가 돼서 먹는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형태 변화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오는 놈도 먹다, 뭐 먹자, 먹어라 라든지 먹니 라든지 먹는구나 이런 놈들이 또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자, 나는 밥을 먹고 뭐 집에 갔다, 밥을 먹지만, 혹은 밥을 먹고서 나갔다 라든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자, 일단 쉬운 부분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용언이 형태 변화를 할 때 너희들도 보다시피 지금 앞에 있는 부분들은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용언에서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을 이제 어간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국어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건 예외죠. 어간도 이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서 형태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나누었을 때 이 뒤쪽에서 변하면서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을 이제 어미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어미가 니네가 보다시피 또 두 가지로 이제 나뉘죠. 자, 이제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말의 끝에 온다고 해서 어말어미,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어말어미의 앞에 온다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그래. 자,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의지를 드러내거나 뭐 회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긴 하는데, 주로 이제 높임이나 시제 정도를 이제 담당하는 놈이야. 그래서 먹었다 하면 과거, 먹는다 하면 현재, 먹을 것이다 하면 이제 미래가 되겠죠. 그리고 먹는다 하면 이제 반말이지만 먹으신다 하면은 높임이 되겠지. 자, 이렇게 주로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내면서 어말어미의 앞에 오는 애들을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애들이 어말어미인데 이 어말어미가 또 종류가 좀 나뉘어요. 자, 지금 먹는다, 먹자, 먹어라, 먹니,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장이 완전히 끝나버리겠죠? 요런 애들이 이제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종결어미는 그 문장의 이제 종류를 이제 만들어줘요. 뭐 다가 오면 평서, 뭐 자가 오면 청유, 라가 오면 명령, 니가 오면 뭐겠어? 질문이니까 의문이 될 거고 뭐뭐구나 하면은 이제 감탄이 되겠지? 요런 걸 이제 결정해 주면서 문장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애들을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자, 그리고 얘네는 문장을 이제 끝내지를 않죠. 문장이 이제 이어져. 이런 애들을 이제 연결어미라고 그래. 문장을 끝내지 않고 연결을 시킨다고 해서 연결어미. 다시 이제 세분화를 시킨다면은 이 연결어미도 양쪽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줘서 순서를 바꿔도 되는 뭐 대등적 연결어미. 나는 밥을 먹고 멍꾸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지만 멍꾸리는 라면을 먹었다. 멍꾸리는 라면을 먹지만 나는 밥을 먹었다. 순서 바꿔도 되지? 그런데 한쪽에 딸려 있어서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애들도 있어. 나는 밥을 먹고서 집에 갔다. 집에 가고서 밥을 먹었다. 뭔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배가 불러서 밥을 먹는다. 미친놈이죠. 이렇게 양쪽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애들이 이제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전성어미는 뭐냐면은 이 어간 뒤에 붙어갖고 걔네를 원래 이제 용언에 주로 하는 역할은 뭐랬어 저번 주에? 용언의 주된 역할은 서술어 역할이랬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붙어서 이 용언들을 마치 명사라든지 관형사라든지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먹다 하면은 동사 느낌이 강한데 그 뒤에 뭐 먹음, 뭐 먹기 이런 게 붙으면 약간 명사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먹은 것이다 라든지 내가 먹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애가 붙으면 이제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주게 돼. 이런 애들이 이제 관형형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뒤에 이제 뭐 개 같은 게 붙으면은 부사어처럼 쓰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용언 뒤에 붙어서 잠깐 얘네들을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잠깐 만들어주는 애들을 전성어미라고 그래. 근데 이 전성어미는 좀 따로 다뤄야 돼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세분화해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뭐고 관형형 전성어미가 뭐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익혀봅시다. 자, 그래서 전성어미는 좀 중요한 놈이니까 용언을 마치 다른 품사처럼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미 우리 저저번 주에 명사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 할 때 이제 배우긴 배웠었어.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동사나 형용사는 형태 변화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쓸 때 실질적 의미를 지니면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 그리고 그 뒤에서 막 바뀌면서 형태 변화를 하는 형식 형태소를 어미, 그리고 그 어미가 크게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서 높임이나 시제 혹은 의지 정도를 나타내주는 선 어말어미, 그리고 어말어미가 다시 문장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종결어미,
그리고 문장을 종결시키지 않고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리고 어간 뒤에 붙어서 용언을 잠깐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하는 어말어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걸 니네가 완전히 다 마스터하지 못하면은 일단 적어도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면은 어미를 다시 선어말 어미냐 어말 어미냐 정도까지는 오늘까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책을 이제 봅시다. 용언의 활용은 이제 형태 변화야.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바뀌면서 결합해서 형태 변화를 하는 거. 자,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먹, 작 이런 부분인데, 얘네가 그 중요한 거를 이제 설명을 안 했죠.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이제 형식 형태소죠. 자, 그래서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 정확히는 형태가 변한다기보단 어미가 다른 게 이제 붙는 거지. 자, 그래서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 다시 이 어말어미가 문장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종결어미, 평서형 다, 뭐 청유형 자, 명령형 라, 의문형 뭐 니, 가,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리고 감탄형 구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질문인가? 아니야, 조롱하는 거야 지금 선생을. 자, 연결어미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앞절이랑 뒷절을 이제 연결을 해줘. 자, 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처럼 대등적 연결어미, 나는 밥을 먹었으며 세수도 했다, 뭐 이딴 식으로. 그리고 어서, 아서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 연결어미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성어미, 가장 이제 복잡한 놈, 어려운 놈.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잠깐 만들어주는 놈이야. 관형형 어미에 이제 는이 있고, 얘는 이제 중요한 놈이니까 조금 몇 가지 정리해 주자면, 관형형 어미에 대표적으로 는, 니은, 혹은 리을, 을, 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자, 대체로 보면 끝이 다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죠. 이걸 이제 니네가 꼼수로 삼아갖고 관형형 어미를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형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제성을 갖고 있어. 뭔 소리냐? 내가 먹던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먹을 것. 그러면 어때? 먹던 것 과거지, 먹는 것 현재지, 먹을 것 하면 미래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작던 것, 작은 것, 작을 것, 여기에 따라서 또 시제성이 달라지지.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도 이제 이 관형형 어미가 붙어. 그래갖고 뭐뭐 이던 것, 뭐뭐인 것, 뭐뭐일 것, 여기에 따라서 또 시제가 느낌이 달라지지. 자, 그래서 관형형 어미는 이렇게 시제성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 이제 더불어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이제 기음, 뭐 달리다 하면은 이제 동사인데 기가 붙어서 달리기 명사가 만들어지지. 자, 얼다는 동사인데 얼음 붙어버리면 이제 또 명사형처럼 쓰일 수 있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부사형 개, 뭐 깨끗하게 씻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와서 이제 주로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거나 혹은 시제를 나타내는 애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특히 이 부분에서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얘가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에서 너희들을 이제 괴롭혔었지. 이제 본용언,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본용언은 이제 홀로 쓰일 수 있는 용언. 여기서 홀로 쓰일 수 있다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어미랑 같이 써야겠지. 자, 예를 들어 쉽지, 쉽다, 뭐 킨다, 켜다 이런 식으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반면 보조용어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본용어이랑 이제 같이 쓰여서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야. 혼자서 쓰일 수 없다라는 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쉽다 정도가 있겠죠. 쉽다. 혼자 쓰일 수가 없지?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그거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앞에 본용어이 있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서 얘네가 우리를 이제 괴롭혔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를 괴롭혔니?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자, 그래서 나 그거 먹고 싶어가 원칙이지만 나 그거 먹고 싶어 얘도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제 짜투리가 붙어서 우리를 괴롭혔었죠. 단 조사와 결합하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일 때는 또 무조건 띄었어야 돼. 자, 예를 들면 나 그거 먹고는 싶지.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건 되지만 먹고는 쉽지 얘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선인 경우, 용언인 경우 나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반드시 합성동사랑 띄어 써야지 돌아가고 붙이고 싶어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또 짜증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이제 또 우리를 헷갈리게 했습니까? 본용어가 본용어는 또 반드시 띄었어야 되지. 자, 그래서 비행기가 뭐 날아간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결론은 뭐야? 용언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에서 니네가 대원칙만 기억해도 80% 이상은 맞아. 그게 뭐냐?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가 원칙이었지.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돼. 본용언 보조용언이든 본용언 본용언이든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날아 뛰고 간다. 먹고 뛰고 싶다. 띄어 쓰면 일단 무조건 맞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은 붙였음도 허용하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이제 너희들을 괴롭혔던 게 막 붙여 써놓고서 틀린 놈을 찾아라. 그게 결국 본용언 보조용언의 조합이냐 본용언 본용언의 조합이냐를 이제 묻는데, 여기서 이제 꼼수가 있죠. 본용언과 본용언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고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거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서 어서 하나만 기억해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날아서 간다 되지. 이렇게 되면은 본용언이니까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나 먹고서 싶어, 뭐 먹고는 서 싶어, 돌아가고서 싶어, 안 되지? 안 되면은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얘는 붙였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용언은 중간에 아서 어서를 이제 니네가 결합을 해봐서 알아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의 종류, 문법용에서 이제 가장 쓸데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여기서 문제 내는 걸 또 좋아합니다. 왜냐면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 반드시 틀리는 학생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변별력은 높고 학교 선생님 편의에는 또 편해. 다만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면은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학교에서는 니네 등급 가르기용으로 쓸데없이 문제를 낸다는 거야. 자, 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애가 이제 기본적으로 규칙 활용이에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 형태 변화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달라진다 해도 일반적인 음윤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다. 이 경우는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니네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뭐 리을 탈락이라든지 히읗 탈락이라든지 그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어 탈락, 뭐 리을 탈락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보다시피 뽑다, 뽑고, 뽑아, 뽑는 형태 변화 안 하지. 자, 먹다, 먹으니, 먹게 역시 먹 형태 변화 안 하고 뒤에도 형태 변화를 안 해.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 활용은 뭐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달라지거나 혹은 어간과 어미 양쪽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이걸 또 쓸데없이 너희들한테 문제를 주면서, 단어를 주면서 얘는 어간이 변했냐 어미가 변했냐 어간 어미 모두가 변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기를 이제 줄 테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니네가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신할 때는 이쪽을 어떻게 얘기해 하느냐, 요걸 암기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해라. 얘는 나와도 이제 한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틀리고 가는 게 낫지, 괜히 이걸 암기하겠다고 여기에다가 시간 쏟다가 다른 데에서 또 문제를 틀리면은 그건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다닐 순 없으니까 수능에서는 어차피 보기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암기하는 거는 선생님은 비추천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 방법, 우리가 암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 만약에 니네한테 이 활용된 형태를 줘.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네의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실어는 씻다에 어가 붙었으니까 씻 플러스 어인데 실이 됐으니까 어간이 형태가 변했구나. 도와 같은 경우에 돕다에서 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원형을 항상 생각해. 돕다에서 왔는데 비읍이 탈락해버렸네. 그럼 비읍 불규칙 활용이겠구나. 짓다가 원형이죠. 원형이 짓인데 시옷이 탈락했네. 어간이 변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주 숙제는 128부터가 되겠구나. 127까지 답은 불러줬냐? 좋아. 128부터 135까지인데, 자, 여기서 좀 어려운 거 몇 개는 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핵심 개념. 바로 131페이지에 기출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고기의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어. 즉 이 붙잡다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합성어란 얘기야.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희로 나뉘어.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뭐야? 파생어란 얘기죠. 이제 붙잡은 합성어, 잡히는 파생어. 이렇다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를 각각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같은 것도 무조건 일단 크게 둘로 나눠보는 거야. 그렇게 크게 둘로 나뉜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해. 그래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놈이 합성어, 어근과 접사 또는 접사와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이 파생어야. 자,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이면 합성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다. 예를 들어 밀어붙이다는 밀어랑 붙이다로 니네가 나눌 수 있겠지. 그럼 밀다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어근. 붙이다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윤성이부터 한번 해봅시다.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얘를 이제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리다랑 치다. 그러면 윤성아, 내리는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지. 치다는 있어. 그러면 얘 합성어지. 그런데 기역 니은을 둘 다 충족하기엔 힘든 게 뭐야? 양쪽 다 어근이니까 니은은 충족하지만 어간이 2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이나 떠넘기다. 일단 분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떠서 넘기는 그렇지. 떠서 넘기다니까 떠랑 넘기로 이제 네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넘다에 이제 기가 붙어 있어. 자, 여기서 이 기가 뭐 하는 놈일까? 자, 생각을 해봐. 멍꾸리가 담장을 넘었다. 주동이지. 멍꾸리는 아빠를 담장 너머로 넘겼다. 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다른 놈한테 어떤 동작을 시키는 사동이 되지. 사동. 그렇다는 건 얘는 사동전미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떠넘기다는 최종적으로 합성어지만 넘기다는 원래 파생어였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뜨다, 넘기다,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 떠 플러스 넘 플러스 기억의 조건도 충족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럼 지우나 3번은 어떻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어? 헛 플러스 돌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은 충족 당연히 못하겠지? 니은은 충족하나요? 헛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접두사지. 그러니까 얘는 기억, 니은 양쪽을 다 충족을 못하는 놈이었어. 그래서 얘 탈락. 자, 그러면 이번엔 유차나 오간다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어? 오랑 가. 자, 그러면 오다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고 가다는 있어. 그러면 얘는 니은은 충족하지. 그런데 보다시피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 그래서 얘도 탈락. 자, 그러면 다시 윤성아. 자, 짓발표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 지시 접사. 그렇지. 그 다음에 발피다가 있는데 얘도 발다랑 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윤성이가 잘 얘기한 대로 이 짓도 접두사.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이나 이 희는 또 뭐 하는 놈일까? 다인이한테 잠깐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네. 피도 그렇지. 멍꼬리가 잔디를 밟았다 하면 능동이 되지만 잔디가 멍꼬리에게 밟혔다 하면은 피동전미사가 되죠. 피동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는 3개 이상이지만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서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1번을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이제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 게 이제 수능 문법 영역에서도 좀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1번 문제에 관해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었나요? 그러면 또 넘어가서 적중 문제 1번을 또 같이 봅시다. 적중 문제 1번. 자, 고난도라고 써있네요. 꼴에. 자, 보기를 바탕으로 형태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다. 요걸 모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음성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하는 용어고 고유한 음성 형식에 초점을 맞춘 용어는 형태다. 자,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형태소와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형태라고 하거든. 이 형태 중에 니네가 이제 기억하기 제일 쉬운 애들이 조사, 주격조사 외웠죠? 이가, 목적격, 을을 이런 애들이 이제 이 형태야. 이 형태는 뭐냐면은 하나의 형태소인데 주변의 의문 환경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발음이 달라지는 애들을 이 형태라고 그래. 예를 들어 앞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나는 밥이 좋아, 나는 밥을 먹었어. 앞에가 모음이면은 뭐가 있을까? 그래, 나는 아이가 좋아, 나는 아이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부적절한 예시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잃어버리세요. 어쨌든 이 형태가 뭔지는 이해갔지? 이런 미친 예문이 만들어지다니. 참 이거
위험한 직업이야.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형태가 있다. 자,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때 형태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이 형태다. 자, 그러면 이번엔 치윤이 기역의 가와 이는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형태다. 방금 얘기했듯이 주격조사 이가 이 형태야. 자, 그 다음에 유찬이 할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셨다에 기역의 웃과 니은의 웃은 서로 다른 음성 형식을 지니게 되는군. 어때, 유찬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발음을 해보라는 거야. 자,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웃는. 물론 그 전에 음절의 끝 소리 규칙에 의해서 먼저 디귿이 됐을 거고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최종적으로 웃는. 반면에 이쪽은 어때? 우수. 둘이 발음이 달라져 버리지. 그러면 이제 음성 형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윤성이 기역의 가와 니은의 깨서는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이 형태가 아니다. 그렇지. 가와 달리 깨서는 높임의 의미를 더하니까 둘이 서로 다른 형태소가 맞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인 차례 맞지? 기역의 아이와 니은의 할아버지는 형태소와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형태소이군. 뭐라고? 맞다. 왜 선생님한테 반말을 하고 그럽니까? 자, 그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아이가, 아이만, 발음이 똑같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역시 발음이 똑같아. 자, 그러면 답은 5번이겠죠? 5번에 뭐가 틀렸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디귿에서 무리와 얼음이의 이는 음성 형식이 같으므로 동일한 형태소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무리의 이는 주격조사고 얼음이의 이는 무슨 격? 복격조사죠. 복격조사. 그래서 주격과 복격이 형태가 같으니까 이런 얍삽한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접사는 단어의 뒤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접사가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고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특정한 접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고요. 자, 접두사와 달리 리을,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달리다 하면은 동사인데 달리기 하면은 명사가 돼버리지. 자, 그러면 이제 지훈이 기역의 사례로는 잠꾸러기, 장난꾸러기가 있다. 맞나요? 참 명사고 장난 명사지. 자, 그 다음에 유찬이 니은에 당하는 사례로 먹이돌이가 있다. 먹다 용언 동사고 놀다 역시 동사죠. 자, 이번엔 윤성이 디귿에 해당하는 사례로 울보꾀보가 있다. 자, 울다 품사 뭐야? 동사. 꾀는 명사죠. 꾀다랑 헷갈리라고 문제를 이렇게 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는 게 맞네. 자, 그 다음에 다이나 기역 리을에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른스럽다 정답다가 있다. 이상하게 네 차례에서 항상 문제가 어려워진다. 자, 먼저 어른 명사고 정도 명사야. 그러면서 이제 품사가 바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른은 명사인데 어른스럽다 하면은 형용사.
정도 명사인데 정답다 하면 형용사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디귿,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 얼음, 웃음이 있다. 뭐가 틀린 것 같아? 자, 특정한 접사는 둘 이상의 품사. 지금 보니까 얼다 동사, 웃다 동사, 예시가 모두 동사라 두 개의 품사에 붙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예만 봐서는 입증이 안 되죠. 반면 리을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얼다는 동사인데 얼음 명사, 웃다 동사인데 웃음 역시 명사가 만들어지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자, 빨리 쉬고 싶겠지만 딱 한 문제만 더 합시다. 5번 문제. 자, 품사는 활용을 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뭘까, 윤성아? 품사 중에 무슨 사야? 형태 변화 안 하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 그 다음에 단위나 활용하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 변화를 하면서 움직임 이런 거나 동사. 자, 그 다음에 지우나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수사. 자, 유차나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놈 조사. 자,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온을 꾸미는 말은 관형사죠. 관형사. 자, 그러면 다시 윤성아, 동생과 옷은 기억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타이나 입고와 좋아한다는 동사다. 입다 동사야 아니야? 좋아한다는. 자, 좋다는 이게 이제 국어의 어려움인데 좋다는 형용사지만 좋아하다는 또 동사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자, 그렇지. 현재형. 나는 다인이를 좋아한다. 되지? 나는 다인이를 좇는다. 안 되죠? 자, 명령 청유. 다인아, 선생님을 좋아해라. 뭐 불쾌하지만 되겠지? 다인아, 선생님을 좋아라.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나 셋째는 디귿에 해당하며 수사이다. 셋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지금 셋째가 뒤에 있는 동생을 꾸미고 있지. 그러면 얘는 수관형사였던 거죠. 수관형사. 와. 그래서 지금 5번을 왜 이제 풀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이 지난주에 관형사가 다른 품사에 비해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랬잖아. 이렇게 이제 답을 가루는 결정적인 역할도 관형사가 자주 하는구나. 그래서 관형사를 내가 기억을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한번 해봤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좋아. 얘들아, 쉬었다가 오랜만에 독서할래? 아니면 계속해서 문법 할래? 응? 독서. 신중히 생각해라. 네가 선택을 하는 순간 이번 주 모든 아이들이 이겨주는 독서를 하게 된다. 하나의 뭐 특권이죠. 그래, 쉬었다가 독서 해보자. 그 뒤에 문법이 좀 쉽긴 한데 독서 또 감을 또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독서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진도를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여기나 핸드폰 내자. 네, 좋아. 자, 그럼 오랜만에 독서를 또 해볼까요? 독서 이제 내용이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첫날 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이제 숙제를 할 때 어떤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화제 찾아갖고 밑줄 치고 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유는 너무 막연해서다, 혹은 갑자기 내가 하던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2 수준이기 때문에 니네가 눈으로 대강 한번 훑어갖고 내용을 기억해갖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가능한데, 나중에 고3 수준까지 올라가면 절대 우리가 한번 눈으로만 훑어서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뭔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바뀌어야 성적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첫 문단에서 유독 반복해서 언급되는 놈이라든지 작은 따옴표나 네모박스 같은 걸로 강조되는 놈, 뭐뭐란 무엇이다 정의가 내려지는 놈, 반대로 뭐뭐란 무엇일까 질문이 던져지는 놈, 그리고 첫 문단에서 뭐 예를 들어 동물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놈이 그 글의 화제일 가능성이 높댔죠. 이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고, 이런 요소가 만약에 중복이 돼, 그러면 이런 중복된 요소가 마지막 문장에 있는 놈이 화제야. 뭔 말인지 감이 잡히죠? 자, 그런데 화제를 찾는 데는 다들 성공하는데 어디서 실패한댔니? 한번 화제를 파악했으면 니네 머릿속에 글이 끝날 때까지 그 글의 화제가 기억이 되면서 화제에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도 뭐 특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장단점, 한계, 뭐 보완점, 변천 과정, 공통점이나 차이점, 정의,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쳐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초보 단계, 나중에 상급에 올라가도 접속어 같은 거 표시를 해주면 접속어 뒤에 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뭔가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우리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접속어뿐만 아니라 담화 표지,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첫째, 둘째 이런 거 나오면 번호를 매기든 뭐 기호를 매기든 체크를 또 해줘서 물어봤을 때 빨리 찾아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 과학, 기술, 경제 영역, 체감 난이도는 높지만 3점짜리 문제도 팩트를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좀 더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영역이랬지. 유독 비례 반비례 관계 설명하는 경우 많은데 그 경우에 반드시 3점짜리 문제들이 나와.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지문에다가만 표시하지 말고 반드시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줘. 아, 선생님 시간 없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엔 얘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라서,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한번 꼬운댔지, 반대로 뭐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낮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다든지, 혹은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도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수요가 낮고 공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실제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제품의 가격이 또 낮으면은 사람들이 저거 싼 맛에 한번 사볼까?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전후 관계를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들여라.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거 문장으로 나오더라도 니네가 수식화해서 약간 자연수, 간단한 자연수만 대입해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류는 이쪽 영역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나와.
적어도 한 문단은 통째로 할애해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니네가 그 문단을 읽으면서 니네가 이해한 내용 혹은 그림에서 비어있던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두면은 또 3점짜리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자, 그와 더불어 이제 과학기술 경제 영역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놈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석. 뭐 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뭐 컴퓨터에서 본체는 무슨 역할을 하고 모니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키보드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거 이제 기호 같은 거 매겨갖고 정리해두면 2점짜리 문제 쉽게 가져가겠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영역, 과학 기술 영역을 또 공부를 좀 해봅시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그래요. 62페이지를 가봅시다. 62페이지. 자, 그래서 한지 오래됐으니까 이번에 화제는 또 너희가 찾아보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역순으로 유찬이부터 올라가 보자. 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이 촉매래.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되는데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밑줄 쳐볼까? 활성화 에너지나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리고 영역 불문, 그냥 독소든 뭐 화작이든 뭔가 정의가 되면 일단 밑줄 치고 보래죠. 왜? 출제자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은 놈은 정의를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네. 자,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놈이 의외로 정촉매.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우리가 뭔가 원하는 일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낮추는 놈이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놈이 부촉매다 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첫 문단을 읽어보니까 역시 비례관계가 설명이 된 부분이 있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응 속도는 빨라져.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놈이 정촉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늦춰주는 놈이 부촉매가 될 거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문단은 살짝 이제 까다로웠던 게, 첫 문단을 읽어보면 촉매가 이 글의 화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나 화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수록 유리하댔지. 이 글의 화제가 넓은 의미로는 촉매인 게 맞아.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두 번째 문단,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하는데 효소가 그런 촉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진짜 구체적인 화제는 효소. 근데 이 효소도 촉매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만든대.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이뤄낸다고 하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정촉매가 대부분 효소의 역할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 소화 요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물은 단백질이며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왜 밑줄을 쳤을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가 중요하다 하면은 여기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그걸 궁금해야 돼.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니네가 독서 지문을 읽는데 뭔가 경우의 수가 나뉘는 놈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걔네가 또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뭘 생각했겠어? 아,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 그 입체 구조가 달라서 뭔가 차이가 생기는 그런 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밑줄을 쳤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효소는 앞에 선생님이 기억 체크해 놓은 거거든. 기억 일단 체크하고 왜 체크했는지는 좀 이따 생각해 보자. 자, 기억.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대. 자,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고,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대. 지금은 새로운 개념이 이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물어볼 때 대비해서 선생님이 활성 부위는 1번, 기질은 2번 체크를 해 놓은 거야. 자,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자, 니은 체크해 봅시다.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대. 근데 이게 아까 밑줄 쳐놓길 잘했네요. 각 효소가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갖게 되는 거겠지. 왜냐면은 이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 효소랑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지훈아, 선생님이 갑자기 왜 기역 니은을 체크했는지 눈치를 챘니? 지금 이 부분이 기역 니은 체크한 부분이 내용 전개 방식 과정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작용하는지,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줬던 거야. 기역 니은 디귿으로.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른 친구들 알겠어? 자, 그러면 효소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니까 디귿 체크해보자. 디귿.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며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자, 리을.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원래대로 돌아가나 봐, 효소는. 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한 사이클을 갖는 거가 되겠네. 자,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한대. 저해제.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 정촉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반응 속도를 높이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놈인가 봐. 자,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누어지는데, 얘네가 친절하게 기역 니은을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경솔하게 기역 니은을 써먹었으니까 난 이번에 A, B로 갔어요.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뒤에 또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A, 경쟁적 저해제. 뭔가 물어보면 여길 빨리 찾아오면 되겠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자, 그 뒤에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화 부위에 기질 대신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저해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 과정이 또 안 일어나게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그게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고 역시 비례 반비례 관계가 설명이 됐으니까 체크를 했던 거야. 자,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에 물어봤을 때 대비해서 B 체크한 거고, 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그러면 어찌됐든 이 구조가 맞아야지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조를 변형시켜 버리면 역시나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또 방해가 되겠네. 그 결과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이쪽은 저해 효과가 감소하지 않아.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물어볼 거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촉매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3점짜리도 선생님이 늘 보기에서 포인트를 먼저 짚어내고서 선지 판단에 들어가라고 몇 번 같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마침 7초가 들어가 있구나. 7초는 덤으로 줄게. 아니네, 분이었네. 자, 지금부터 2분 줄게. 2분. 오늘 왜 이러냐? 아직 못 푼 친구 다 풀었나요? 누구 할 차례였지? 그래, 부정을 하고 있는 지훈이. 답은 몇 번이야? 3번. 혹시 다른 거 고른 사람? 3번 말고 다른 거 고른 친구 없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A, B, C가 있는데 A는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B가 중간, C가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다들 맞췄다고 하니까 3번만 봅시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C가 B보다 빠르겠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C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낮으면서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야. 자, 그렇다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C는 이제 정촉매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정촉매의 아까 특성이 뭐여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였지. 자, 그러면 3번은 물어볼 거 없니? 자, 그러면은 한 지만 또 더 해봅시다. 자, 뒤에 이제 타워 크레인 나오는 놈이야. 자, 첫 문단 읽고 화제를 파악해 봅시다.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건설기계 장비다.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일까? 자, 첫 문단이 굉장히 짧네요. 자, 그러면은 다이나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글의 화제는 뭔 것 같아? 타워 크레인 맞았는데 이제 화제는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댔지. 타워 크레인이 어떤 원리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느냐가 이 글의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기술 지문이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딱 봐도 그림이 하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림에 관련해서 이제 3점짜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을 거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문단은 통째로 할애해 갖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니네가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이제 메모를 해주면은 3점짜리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자.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이제 바로 이 문단에서 그림 설명하네.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지브, 트롤리, 후크, 블록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윤성아, 지금 여기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뭘까? 이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은 뭘까요? 이렇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놈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뭔가 2점짜리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이런 애들 이제 번호를 매겨서 좀 정리를 해주자. 자, 그래서 기초부 앞에 1번, 기초부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네. 크레인 전체를 지지하는 기둥 뿌리 같은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같은 거를 이제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거를 얻다가 들어갖고 딱 놓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기초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스트를 끼워 넣는데 이 카운터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점점 올라가면서 운전실은 밀어 올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마스트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점점 높이를 높여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운전실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것 조종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니네 이제 고층 막 요새는 100층 넘는 빌딩도 막 짓잖아. 그런 거 지을 때 이 운전실에 누군가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못 하겠죠.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요새 이제 거지 같은 AI들 이런 놈들이 그걸 또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직업을 빼앗고 결국엔 우리의 이제 목숨을 빼앗게 되겠죠. 이미 늦었습니다. AI 멈춰. 내가 수십 년 전부터 AI 위험하다 멈춰라 했는데 멍청한 그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그런 멍청한 새끼들이 돈 벌겠다고 그거 만들어갖고 이제 인류 멸망에 가는 지름길. 나는 내가 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나 사고로 죽을 줄 알았는데 AI한테 죽게 되더니 그건 좀 모욕적인데. 만약에 나는 AI에게 죽임을 당할 순간이 오면은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야지. 이제 터미네이터. 자, 그 다음에 5번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장치. 운전실 하단에 있네. 운전실 하단에. 자, 그 다음에 상단의 타워에 대해는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란 놈이 있네요. 타이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 같은 거 있지? 인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을 이제 버티는 걸 인장력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이제 취미가 낚시거든. 낚싯줄은 당연히 물고기가 이제 도망치려고 하면 줄을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낚싯줄은 그 인장 강도가 높은 낚싯줄이 이제 비싼 낚싯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힘을 최대한 버텨서 끊어지지 않고. 자, 아무튼 이 타이바가 이게 이렇게 길쭉하니까 당연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걔를 이제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부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로 구성되는데, 자, 7번 카운터 지부. 이쪽은 짧은 쪽이네. 길이가 짧으며 일정한 무게의 공구리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면은 공구리로 되어 있는 평형추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메인 지부 8번.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 이쪽에 이제 무거운 걸 매달아갖고 들어 올리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트롤리. 트롤리는 여기에 요런 놈이 이제 트롤리네. 자, 트롤리는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여기에 무거운 게 매달려 있을 때 얘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무거운 거를 옮기게 되겠네요.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미 너희들이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정리한 순간 2점짜리 문제가 실전에서는 하나가 풀려 있는 거야. 자,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어. 자, 지금은 화제 전환. 왜 얘네가 길이가 다른데 안 넘어지냐? 자, 그것은 바로 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질의 원리가 뭔지 찾아서 밑줄을 쳐주면 되겠죠. 자, 질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는데 작용점에 가하는 힘을 F,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 힘점에 작용하는 힘을 소문자 F, 힘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D라고 할 때 FD와 대문자 FD와 소문자 FD, 일종의 공식은 공식이죠. 그러면 얘가 또 3점짜리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어쨌든 양쪽이 같을 때 질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네. 자, 마찬가지로 타워 크레인은 평형추가 이제 받침점, 이제 평형추가 작용점. 그러면 대문자 F가 되겠죠?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대문자 D.
트롤리는 이제 힘점 소문자 F. 그리고 타워 크레인은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부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쪽이 무거울 텐데 여기에 이제 무거운 평형추를 달아서 이제 수평을 비례를 맞춘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이거를 그냥 알기 쉽게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었던 겁니다. 평형추로부터 운전실까지가 대문자 FD, 그리고 트롤리로부터 운전실까지가 소문자 FD. 확인했니? 자,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물의 무게가 달라진다.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이쪽에 있던 놈을 안쪽으로 옮기는 건 자유로워. 반대로 메인 지부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게 예전에 클리닉 때도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문자 FD랑 소문자 FD가 비례를 이룰 때 값이 같을 때 평형을 유지한대잖아.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대문자 FD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롤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깥에 있던 놈을 안쪽으로 움직이는 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쪽에 있던 놈을 바깥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 소문자 FD의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때는 평형이 무너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들어올린 놈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함부로 못한다. 자,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건축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다시 선생님이 10번을 체크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내용 연계 방식 분석이 이어지는 거야.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록의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래. 자, 후크 블록의 음직 도르래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 건산장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건산장치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11번. 건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놈이래. 그 엘리베이터에도 이런 거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도르래가 돼서 얘가 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쪽을 감아 올리면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뭐 반대로 이제 풀면은 또 내려가고, 그렇게 만드는 놈이 건상장치. 자, 도르래를 사용할 때 역학관계는 일의 양은 줄을 당긴 힘 곱하기 감아 올린 줄의 길이, 역시 공식이지.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거야. 자, 나타낼 수 있고, 동일한 무게의 물건을 들어올린 높이가 같다면 건상장치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다. 왜냐하면은 들어올린 물체의 동일한 무게를 이제 들어올렸는데 높이가 결국 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긴 힘이 이제 같다면은 당연히 일의 양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고정 도르래만 사용할 때에 비교해 음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올리면, 자, 일의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좋은 게 뭡니까? 실제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양,
들어올리는 길이가 2배로 늘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음직 도르래를 사용해서 도르래 개수를 늘리면 적은 힘으로 2배나 더 높이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지, 물건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음직 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때 건선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씩 또 줄겠죠? 건상장치가 감아 올리는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2배 길어지겠지. 자,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옆에다가 정리한 거야. 음직 도르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소모하는 힘은 줄어드는데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높아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음직 도르래의 개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 로프가 바람에 의해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직 도르래의 개수를 무제한으로 돌릴 수는 없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한 거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으면 3번만 또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도 2분을 줄게. 이거는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또? 자, 아직 못 푼 친구 없어? 그러면 유찬아, 답은 몇 번인 거니? 1번. 다른 거 고른 친구? 없어요? 몇 번 골랐어? 2번.
자, 이거는 답이랑 오답이랑 같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네.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승부처는 여기였습니다. 지금 A는 음직 도르래가 1개고 B는 음직 도르래가 2개죠. 자, 그랬을 때 건상장치가 감아 올린 로프의 길이가 같대. 근데 우리 아까 공식 나왔었잖아. 그거 도식하면 1의 양은 힘 곱하기 길이였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음직 도르래의 개수가 또 늘어날수록 우리가 들여야 되는 힘은 적어지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길이는 늘어난댔지.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 길이는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힘이 달라지겠죠. 길이가 같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음직 도르래를 2개 쓰는 놈이 힘을 덜 들이게 되겠지. 근데 B가 힘이 덜 드는 쪽이니까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2배 크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들어올린 중량물의 높이는 A가 B보다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왜 높아져야 되냐면은 지금 A가 들어가는 힘이 크잖아. 그지? 근데 1의 양 같은 경우에 길이가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더 큰 쪽이 1의 양이 클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의 양은 결국 뭐랑 비례할 거야? 당연히 중량물을 얼마나 높이 들어 올렸느냐가 1의 양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나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독서지문을 했는데 독서지문 방금 해봤듯이 독서지문은 우리가 한두 주 정도만 안 해도 감을 금방 잃어버려. 왜냐면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제 숙제를 꾸준히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고 이런 선생님이 가르쳐준 여러가지 요령들을 써먹는 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